자,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민동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되나? 뭐 이런 뉴스들 가지고 왔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이게 음.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요. 음, 지금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이 처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처리를 한다고 했죠. 예,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음, 최경영 TV가 지금, 화요일에는 3시. 3시쯤에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음, 만약에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를 하면은 표결에 불참을 하겠다. 처리를 하면 불참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아예 뭐 표결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 결정도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하겠죠. 그렇겠죠. 네, 예.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음,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음,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제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를 쭉 보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이 아무리 최경영 선배한테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여야가 막판의 협상에 계속 절충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이 음. 여야 협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잠깐 제가 이렇게 보도를 쭉 팔로잉하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단 패스트 트랙을 태운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논의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갑자기 지난해 연말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은 계속 발을 빼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걸 쏙 빼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별도 법안을 예, 갑자기 국민의힘이 발의를 합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기억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진상조사 이 부분인데 그랬죠. 그거를 쏙 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이거 2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한참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몰리니까 지난해 연말쯤이었나요?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해 뭐 11월, 12월쯤에 그러면 우리도 안을 하나 만들었어. 이 안은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둔 아니고 진상 규명은 없어. 네. 뭐 이런 안이었죠. 그런 취지였어요. 예. 그래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름의 이제 자기 나름의 언론들은 그걸 중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중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안을 또 내놔요. 이를테면 김진표 안, 국회의장 안. 국회의장안. 예. 그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은 4월 총선 이후에 하고 세월호란다. 그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홀딩하는 뭐 이런 취지의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특위 구성은 홀딩하고 네. 하여간 시행은 총선 이후에는 꼭 한다. 네. 예. 근데 법안은 통과시키자. 그렇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그렇죠. 그 법안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김진표 국회의장 안도 우리는 받겠다라고 유가족들이 한참 후퇴를 한 거예요. 유가족도.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해도 좋다. 예. 예.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월호 특위 구성 자체가 이거 이태원 참사. 예. 이태원 참사 자꾸 세월호랑 헷갈리는데 예.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 자체가 11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하게 돼 있고요. 여야가 이제 4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4명, 그러니까 민주당이 4명. 진상 규명으로 위한 특조위 자체를 그동안에는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근데 특조위 구성을 하는데 특조위 구성 자체도 지금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명, 예. 민주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예. 유가족 단체가 추천을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과 야당이 낸 특조위 구성 아닙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 유가족 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거 유가족 단체가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다라고 해서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계속 진전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우리가 최강 시사 할 때에도 그 뭐 보수 참칭 네네네네 맞아요. 네. 장성철 뭐 5대5 그래서 박성중 의원을 제가 SNS에서도 KBS 있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네. 막 뭐라고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은 정말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미리 예단하고 그리고 설사 그게 민주당 성향이든 진보적인 성향이든 그 성향의 사람이 와가지고 진실 규명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는 진실 규명이 되면 좋은 건데 그거를 꼭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조위 구성으로 해서 5대5가 됐다라고 네. 치면 거기에서 또 나중에 이 특조위의 그 보고서가 불공정하네 되네 마네 해가지고 5명이 다 밖으로 나와버리고 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우리는 사인 못 해준다. 그게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들이 여야 합의 실패, 절충 실패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참. 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무엇을 위한 합의야? 그러니까요. 무엇을 위한 합의야? 진실 규명을 위한 합의야? 아니면 국민의힘이 생색 내기에 좋은 합의야? 국민의힘 생색 내기에 좋은 합의가 아니면은 합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이 중간 과정을 지난해부터 쭉 팔로우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국민의힘은 오로지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논의도 안 하다가 연말에 별도 법안 그것도 참. 진상규명은 별도로 그냥 피해자 지원 보상만 해주겠다는 거죠. 검찰하고. 이게 정말 진짜 언론들이 정치 그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말이죠. 제가 그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이야기를 덜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BBK, 다스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명박 전 후보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언론이 꾹 다물고 있으면서 끝까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거 위주로 보도를 하고 또 끽해야 5대5로 보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야당이었죠. 야당이었던 이명박 후보 쪽과 그리고 여당이었던 정동영 후보 쪽의 이야기를 5대5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검사장 특검이 맞아요. 예. 거기에 관해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음. 다 쓰고 BBK고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저기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됐고 이명박 때 훈장 받았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대선 한 일주일인가 앞두고 무신분립이라는 그 대선 후보들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당시에 그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어느 당이었는지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에 있었는데 예. 그쪽이 저를 그리고 제 팀을 그냥 지금으로 치면 방심이죠. 예. 방심에 고발을 했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명박 후보만 더 많이 검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더 많이가. 그래 방송 내용이 한 50%가 이명박이야. 예. 검증을. 네. 그 정동영 후보는 당시에 꽤 아팠을 텐데 정동영 후보와 관련한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그 팩트는 하나도 안 나왔을 시기거든. 네. 근데 그 방송 영상을 발굴을 해가지고 예. 그걸 틀었어. 예. 그거는 굉장히 누한 팩트죠. 그렇죠. 예. 좌우지간 다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권영길이건 문국현이건. 근데 전부 검증하는 프로다 보니까 대부분은 톤이 다 비판적입니다. 근데 이명박은 검증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BBK부터 딸 그 증여세 탈세 뭐 많잖아. 많죠.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제가 이명박만 50%
50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전체 방송이 50분인데 아니 그 차고 넘쳐.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도 최근에 했어요. 그 가령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심판이잖아요. 근데 네.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축구 선수가. 예? 막 사람 차고 그냥 낭심을 차고 막 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호루라기 불어. 호루라기를 계속 부는데 호루라기를 그만 불라 이거지. 5대 5로만 불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 딱 자로 잰 듯이 자로 잰 10분씩 10분씩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더러운 짓을 하지 말든지. 그 전에 더러운 짓을 많이 했던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더 유력한 후보에 관해서 더 검증을 해서 한 그나마 많이 줄여서 50% 됐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당시에 방송위에서 이거는 혐의가 없다. 네네. 저널리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간 사안이긴 하지만 자 그냥 그때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이 박성중이랄지 김기현이랄지 윤석열이랄지 뭐 한동훈이랄지 한동훈은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공정하다. 네. 근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아니 진실 규명을 할 만한 진상조사위를 꾸리려면 그래도 사안을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야 뭘 그렇죠. 진실 규명을 하지. 네. 그러면 자기들 편들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진상조사위를 아주 나중에 가서는 망칠 수 있는 그래서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5대 5로 하자고? 그거는 당신들 편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제가 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팔로잉한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무작정 반대한다는 그런 어감이 들어가 있는 언론 보도는 안 나오죠.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야 절충 실패, 여야 합의 실패, 그래서 야당 단독 처리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그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마치 꼭 합의를 해야만이 야권에서 그렇죠. 잘하는 것처럼 꼭 강행 처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나마 민생이랄지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손들어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된 거니까 정치 잘못하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면은 여야 합의라든가 절충 실패가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혹은 그렇죠. 진상조사에 굉장히 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쓰면은 이거 야당을 편드는 어떤 그런 기사로 기자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최강시사 할 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 억울하더라도 뭐 본인이 사감으로는 억울하다는 심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받았을 때 그거를 그냥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제가 최강시사 할 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거지. 대의와 명분이 그거가 맞다고 하면 그게 여당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죠. 그렇죠. 지금도 여당이지 참. 예. 그러네. 국민의힘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의와 명분이 맞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 국민의힘 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을 봐야 되는 거죠.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속이 끓습니까? 네. 예? 속이 얼마나 알아요. 사실은 제가 어디에도 말했지만 제 딸들도 갔다니까.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을 너무 알아. 예? 그런데도 왜 그런 데를 가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꼰대 같은 노인들도 많았잖아요. 어떤 정당에 많았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면 지금이라도 진실규명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성균
배우 마약 사건 같은 아, 마약 혐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그렇죠. 연장선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끌고 오다가 이런 식으로 피혐의자들 그 셀럽들 중에서 한두 명 터뜨려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뭐 모면해 보려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게 그 마약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과 사실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연관이 됐는지는 그때 당시는 음모론으로만 남았잖아요. 어우, 그때 뭐 그 얘기만 꺼내면 그렇죠. 다 다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음모론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음모론이 되도록 진상규명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가 무죄라는 거 확실하면 진상규명해서 특검하면 되잖아. 그 논리예요. 이재명 당대표도 우리가 최강시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좀 무리하다고 봤거든요. 진짜 무리하다 저거는. 아무리 끼워 맞춰도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제일 까리한 경제범죄가 배임이에요. 그렇죠. 횡령이 따르지 않은 배임은 저거는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과 배임 사이에는 정말 벌을 주기가 죄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저거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했죠. 끽해야 배임일 거다. 끽해야. 이재명. 예, 이재명. 네. 이재명은 네. 끽해야 배임이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게 대장동은 훨씬 낫다. 이재명한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별건 수사로 계속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맞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지. 이거는 완전히 국민 생사와 관련된 거고 자식 잃은 부모인데. 그렇죠. 그리고 왜 싸우는지, 뭐가 쟁점인지 그렇죠. 제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절충 실패, 야당 단독 강행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뭐 야당이 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억진가 보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억진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 가슴에 피멍이 들기 전까지 비수가 꽂히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공감이나 이런 거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한국 언론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언론 질하는 사람들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은 독자와 시청자들이죠. 그렇죠. 아, 독자와 시청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저처럼 뭐 한 20만 가까이 돼야 충성을 하나? 여기 진짜 유튜브는 확실하게 구독자. 아니 근데 진짜 그 기존 언론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을 쓰면서. 맞아요. 끝까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래도 독자 물론 막무가내로 이거 내주세요. 이거 보도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안 되지. 독자와 시청자의 양심도 존중하지만 기자들의 양심도 존중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기자가 양심이 있어 이놈아 뭐 이렇게 저한테 말한다면 예. 그러면 아니 양심 있는 기자도 있어. 조금지만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힘 빠지지 않게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네. 싸잡아서 이제 욕하지는 말아 달라. 근데 이제 그렇게 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아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거는 또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거라도 그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녹화하기 직전까지 그 국회 쪽 기사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했는데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간다.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행동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언론 당신들이 맞아요. 너무 보도 자체도 없고 보도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지. 네. 그걸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휘슬을 불어야 될 때는 휘슬을 불어야 되잖아. 그렇죠. 심판이라며. 근데 심판이 눈치를 보면서 말이지 휘슬을 안 불어. 우리가 가령 무슨 뭐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중국 관중들이랄지 뭐 경기장의 주최 측 중국 축구협회랄지 이런 쪽에서 압력이 막 거세게 들어와가지고 예? 네. 심판이 휘슬을 안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중들이 야유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은 심판이 휘슬을 불어도 예. 왜 선수나 감독 코치진이 또 야 뭐 항의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요즘 또 비디오 판독이 있잖아. 비디오 판독도 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판독이 이미 끝났어. 한국 언론은.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맞아요. 예.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비디오 판독은 끝난 상황이다. 한국 언론은. 네. 이거 오늘 제목으로 해도 좋겠다. 한국 언론은 비디오 판독 끝났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진짜. 아유. 오늘 아이템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좀 분리해서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당적 공개 논란을 두고 당적 공개. 이게 온당한 것인가? 요게 하나 있고요. 연동이 돼서 처음에 열상 그다음에 별거 아니라는 경상. 식으로 이렇게 조선일보도 썼어. 그게- 1cm 열상 경상. 그렇죠. 그 보도가 예. 진원지가 어딘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예. 민주당 일단 쪽에서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 그게 문자 메시지가 갔었대요. 네, 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얘기는 어떻게 그게 첫 번째는 이 최초 작성자가 누구냐? 왜 열상 경상이라고 했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 약간의 그 문자 메시지로 유출이 된 거 그럼 그게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거를 일부 제가 그때 강선호 대변인이 스픽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로는 그때 사석에서 했는지 그 방송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주당이 확인한 걸로는 그때 그 소방차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119. 네. 119 소방차에 소방관 한 명이 스치듯이 그 말을 했다는 거야. 네. 열상이다. 네. 그리고 뭐 괜찮은 것 같다. 경상인 것 같다. 그거를 민주당 누군가가 이제 뿌렸다는 건데 소방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산하의 밑에 저 위에 있는 거는 국무총리실이 맞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네네네. 보면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간 문자가 저쪽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보고가 저쪽까지 올라가서 경찰청이나 네. 뭐 소방대원이 한 말이 경찰청 그다음에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가서 국무총리실에서 야 이거 빨리 문자를 기자들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네. 마치 이제 테러 관련된 거 해서 문자 보내는 것처럼 네. 근데 또 관련해서 단어는 테러라는 단어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빨리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뭔가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속궁궁이가 있었나? 근데 어찌 됐든 예. 대테러 종합 상황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그렇죠.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대테러 상황실이었대요? 네, 1cm 열상, 경상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올라갔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단 확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다. 예. 두 번째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언론에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거지 속으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그게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처음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흉기태를 당했는데 경상이구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도 그때 오마이TV에 있었고 네. 오마이TV에서 저 경제오도독 하기 전에 이제
상황들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금 말한 그 문자가 네. 기자들한테 쫙 뿌려졌었어. 그러니까요. 쫙 뿌려졌었어. 그래서 카톡으로 다 봤어. 이게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네. 경상이래. 그래서 정말로 네. 걔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도 야 진짜 다행이다. 음. 이렇게 다들 안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날아가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게 경상이었으면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저는 영상 보고 처음에 네. 들었던 생각,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 이래. 이게 열상이라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몇 시간 뒤에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의 이 문자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언론에 이렇게 유출이 된 거라면 그거는 상당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흘렸던 게 아닌가. 어떤 정보는 흘려. 예. 어떤 정보는 흘리지만 어떤 정보는 또 통제를 해.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건 흘리고 어떤 정보는 통제하고 이거는 군부 정권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 정보 통제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당적 여부. 당적하고 그 흉기 테러 7장짜리인지 변명선지 뭐 있잖아요. 8장짜리인지. 내가 왜 이걸 했는가? 음. 테러를 했는가? 그거 전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예. 봤을 때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를 했는지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걸 본인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본인이 썼으면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잡혀 있고 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어디 폭탄 테러 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거 관련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완전히 극단주의자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봐야지. 근데 그렇지 않나? 경찰이 아직까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거 공개 안 하지. 자기들이 봤을 때도 어떤 뭔가 증오가 가득 찬 그런 거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적도 이상해. 당적도 네. 솔직히 처음에 언론들이 뭐 이웃 주민들 익명으로 막 인용해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원이라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수년 전에 국민의힘에 뭐 입당을 했다던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당적 논란이 쭉 들어갑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쪽에 경찰이 둘 다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렇죠. 도움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확보를 했잖아요. 확인을 예. 했잖아요. 근데 뭐 정당법상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진짜 경찰이. 그리고 언론도 예. 이게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피습법이라는 거를 처음 언론에서 봤어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살인 미수범, 암살 미수범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네. 피습이라는 거는 습격을 당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습격을 당한 범인이야? 피습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최소한 습격범은 맞아.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이걸 암살미수나 살해미수라는 단어를 쓰기 싫다면 습격범이라고라도 써야죠. 습격범이라고라도. 근데 저는 그냥 피습 당한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피습범이라는 게 이게 있냐고 한국말에. 나는 그냥 쉽게 그 영상이라든가 상황을 딱 보면 흉기를 가지고 테러한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목표를 가격했잖아. 그러면 흉기 테러범이라고 쓰든가 하면 되는데 괜히 흉기 테러범. 괜히 무슨 말을 돌려가지고 나는 피습법이라는 단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봤어. 그걸 막 계속 쓰대. 네. 그거를 거르지도 않은 쓴 기자는 젊은 기자 좀 무지한 기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데스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근데 피습법이라는 단어가 한국 단어에 있어요 그게?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봐요. 진짜 초창기 때 아유, 피습범으로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잖아. 너무 많은 기사가 검색이 돼서 와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그걸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습격범으로 쓱 돌리더라고. 맞아요. 네. 습격범으로 돌렸어. 근데 사실은 테러범이지. 뭘 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테러범이지. 흉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 본인이 진술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수동형 피습은 이제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동형을 쓰고 주어가 불분명한 거를 쓰는 이유는 항상 문맥이나 맥락이나 어떤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맞아요.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론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히 한국 언론이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이 그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잖아요. 아이가 주어고 그가 말했어. 다 주술 관계가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아 이거는 팩트가 있는 기자가 썼구나 없는 기자가 썼구나를 저 같은 사람은 1분이면 바로 알아요. 이게 얘는 팩트 없네. 얘는 그냥 받아 썼네.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다 수동형으로 씁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맞아요. 피습 당했다,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수동형으로 쓰면 감춰져 버려 모든 것이. 네. 모든 것이 완화돼 버리고 진위가 불분명해져. 왜냐? 지도 진실을 몰라. 맞아요. 글 쓰는 사람도 자신도 진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니까 전부 수동형으로 써요. 이게 자신 없는 기사, 쓰레기 같은 기사의 전형입니다. 근데 한국 기사의 대부분은 이런 쓰레기 같은 수동형의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기자들 아카데미 갈 때마다 절대 수동형 문장 쓰지 말아라. 내가 봤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기자가 진정한 기자다. 단 한 문장이라도. 왜냐하면 그게 팩트니까. 내가 당사자한테 확인해서 그렇죠. 내가 확인했다. 네.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 사람은 이러더라. 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얼마나 기사를 지금 엉터리 방터리로 쓰냐면 진짜 엉터리 방터리예요. 심지어는 보도자료 준 것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연합뉴스를 보고 쓰잖아요. 그럼 연합뉴스를 본 사람도 잘 썼다라고 그 제대로 썼다라고 자기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데스크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능력 있는 데스크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대충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수동형으로 다 쓰잖아요. 그럼 전부 수동형으로 써. 그러니까 다 수동형이야. 그런데 연합뉴스 기자도 이거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꼼꼼히 본 적이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쓴 거야. 그럼 뭐 누구 말을 듣고 썼을까요? 보도자료를 미화시키고 싶은 공무원의 말을 듣고 그렇죠. 쓴 거야. 네. 어떤 거는 숨기고 싶고 어떤 거는 부각시키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헛소리 쓰는 거지. 헛소리 쓰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익명으로 쓰고. 왜냐면 그게 직접 나가면 헛소리가 직접 나가서 실명으로 나가면 쪽팔리거든. 네. 부끄럽거든. 아니 진짜로 이래요. 진짜로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입니다. 진실. 한국 언론의 현실. 황당해요. 미국이나 영국 언론이나 우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들, 정론지들에서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직업인들이야 뭐야. 가장 그 기사에서 네. 제가 어이없는 익명 관계자가 뭔지 아세요? 이를테면 KBS 사정에 밝은 한 정통한 관계자, 뭐 KT 뭐 이런 조직에 그렇죠. 사정에 밝은 한 정통한 이거를 의외로 많이 발견해요. 야 이거 무슨 기사를 있다고 그러면 그게 현직인지, 그걸 몰라요. 전직인데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사람인지 또는 정치인인지 알 수가 없지. 아, 실기가 근데 사실 KBS나 KT나 이런 회사들은 네. 그런 관계자들이 많거든. 아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커요. 그렇게 관계자들은 쓰면 안 돼. 그럼. 네. 그러면 나가서 사실상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익명의 관계자로 나가버리면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 참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가 예.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사건 관련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각 지역별 의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가 지방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타고 왔다. 특혜다 이런 특혜다. 논평 성명 비판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예. 저는 이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건 뭐 언론사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다만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정보로
기자들이나 주려면. 언론사들이 제대로 전달했는가? 예. 이거는 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의사회가 알고 보니 어떤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전시 의사회, 부산시 의사회, 대구시, 경북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지역별로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의사회가 이제 비판 네.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 때 이 의사회에 속한 의사들이 대략적으로 기사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전북의사회 예.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이게 보도가 됐었고요. 이미 네.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대전시 의사회 역시 보도가 됐었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충청에서 50인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대전시 당시 의사회장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 보도가 이미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의사회가 의사회 차원은 아니고 서울시 의사회 뭐 대의원의 의장, 전 서울시 의사회장, 그리고 당시 대선 때 서울시 의사회 뭐 회장, 의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서울시 의사들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찾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의사를 전달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의사회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그 의사회의 상당수 그러면 부산시 의사회도 마찬가지였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의사회와 관련된 예. 사실 뭐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지금 의사회에서 이렇게 특혜다, 그 다음에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논평을 발표하는 것,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뭐 가치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될 거고, 뭐 언론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그거와 함께 예. 이런 맥락 또 같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저는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뭐 어떤 수술이 잘못된다거나 뭐 이랬었을 때 네. 그 어떤 미치는 어떤 정치적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한국 정치나 뭐 이런 걸 위해 또는 그냥 아주 미니멈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수술이 잘 된 게 좋았죠. 그렇죠. 국민의 힘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서둘러서 뭐 테러라고 규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특혜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특혜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황교안 총리가 대전 가려고 그랬었나? 그 KTX에서 주차를 시켜버린 거 있잖아요. 네. 그 KTX 바로 옆에. 네. 예,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KTX 플랫폼까지 들어와서 당시 뭐 에쿠스 비슷한 차였죠. 예, 네. 예. 그냥 가장 대형차 거기 바로 옆에 주차시키고 했던 일은 어떤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일이랄지 이런 테러와 관련된 행위랄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에 늦어서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관련해서 이 정도의 비난이 나갔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어떤 양적 질적 균형 이게 사람 생명이 한쪽은 있고 그 다음에 헬기 타서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뭐 한 6시간 동안 뭐 한 4시간 동안 KTX를 타든지 근데 KTX 타려면 또 이제 뭐 택시로 가든 뭐 가든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역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버스를 타든 뭘 구급차를 타서 가든 간에 그거 시간과 모든 어떤 정치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인명이라는 그 가장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과 누구든 이재명이든 그게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다면 이게 황교안 총리가 했던 그 갑질과 비교가 되는 갑질인가? 그리고 그
그때 그 갑질 한 장의 사진 살짝 나오고 막 덮기에 급급했던 한국 언론이 이 난리를 칠 일인가?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근데 소방청에서는요 매뉴얼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헬기로 지금 이 기준도 충족한다는 거잖아요. 예, 충족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특혜와 관련해서는 일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렇게까지 의사회가 강력하게 그건 논평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해. 예. 좀 이상하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라는 게 언론이 가져야 될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맥락을 보니까 어, 저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를 금방 검색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당연히 혹시 이런 게 작용을 한 건 아닌가?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대선 후보 대선 시절 때 몇몇 그 의사들이 지역에 속해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의사들이 혹은 뭐 지역 대구라든가 경북도의회에서는 그 의사회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를 막 선언을 했거든요. 혹시 이런 게 혹시 가만히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기사에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읽는 독자들이 그렇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최경영 TV를 보시는 독자 시청자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시계열로도 보시고 한번 공간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리고 그 기사 가치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네. 그래요. 기사 가치가 이게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보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핵심은 이재명 가십으로는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정말로 사이드거든요. 예. 주변부. 근데 이걸 이렇게 막 띄워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진짜로 뉴스의 가치로 봤을 때는 글쎄. 아니 제1야당 대표가 흉기태를 당했잖아요. 가장 큰 뉴스 지금 현재 뉴스 가치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관한 그렇죠. 본인 스스로의 변명서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단독으로 했는가? 그리고 그 변명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 우리 기자들의 뛰어난 출중한 취재 실력에 따르면 경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있죠. 그럼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빼내? 우리 기자들이 경찰서에 있는 기자들이 네. 다 빼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무슨 뭐 가령 지난번에 이른바 조국 사태다. 네. 그러면 뭐 관련해서 다 빼냈잖아. 어디에서 빼냈든 그 경찰에서 빼냈든 경찰 관계자한테 빼냈든 아니 연예인들은 정통한 관계자한테 빼냈든 사적인 카톡 대화까지 다 빼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누가 줬겠어? 직접 그 사람한테 빼낸 건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나 경찰 주변으로부터 빼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놀라울 정도로 이건 보안이 네.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뻔하죠. 안 내주는 거죠. 왜? 대통령한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변명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한테 별로 좋지 않은 변명서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공정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의결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분이다.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 공천관리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형식으로만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에 총선에 나올 후보들을 한마디로 좀 기준도 해가지고 탈락시키는 사람 탈락시키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사람. 근데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왜냐하면 후보들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탈락시킬 사람 탈락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성인지 감수성도 분명히 요즘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젠더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 판결 하나가 상당히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판사 시절에 이게 한마디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91년 3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흔히 말해서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그 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어떤
그 흔히 말해서 성관계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거부를 했습니다. 남자가 예. 예. 이 여자가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한 거죠. 어. 그랬을 때 예. 재판부가 강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각한 예. 성범죄죠. 근데 당시 부산 형사합의 재판부가 폭행 협박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유는 성폭행은 무죄. 네. 피해자가 내심 거부를 했다,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진위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진짜 남성 위주네. 진짜 남성 위주네. 진짜 옛날 사람이네, 이 사람. 그래서 예. 이게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요. 이제 여성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변호사들한테 이 사안을 단독으로 보도한 게 한국일보거든요. 취재를 했어요. 예. 이 판결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91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인식이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하고 흔히 말하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인권을 분리해서 그렇죠.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에 대한 이 성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워낙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해서 흉기를 들이밀고 예. 기소까지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가 더 꼰대였던 거지.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영환 당시 판사는 주심 판사는 아니었고요. 배석 판사였대요. 배석 판사인데 어찌됐든 집권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 기자가 이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답을 안 했대요. 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하니까 답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다. 성인지 관련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성인지 관련 맞는 것 같아요. 성인지 관련은 맞는데 그나마 이제 배석 판사니까 약간 좀 그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하지만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판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면은 저는 책임 있게 나는 그때 이런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했고 나는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취재를 응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이런 게 불거지면은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국무위원이라든가 장관에 대해서 검증 제대로 했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도 이미 몇몇 인사들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실은 좀 크게 보면은 검증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없습니다. 그 영입 인재 관련해서도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약간 말이 있는 것이고 영입 인재 1호도 인재 영입 1호가 지금 여당의 영입 인재 1호가 학폭 피해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예. 직접 이제 영입한 1호가 예. 박상수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였다라고 하고요. 예. 한 10년 동안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법률가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예. 국내 언론들은 거의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 예. 다만 연상이 되네. 국민의힘이 그 장관급 한 2명 저 자녀들이 다 학폭이었잖아. 네. 예.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 이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뭐 굉장히 좀 뭐 훌륭하신 분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찌됐든 영입 인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근데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 학폭을 인재 영입 기준으로 한 게 맞나? 일단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었대요. 아,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한동훈 팬클럽이야?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오마이뉴스랑 UPI 뉴스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팬클럽 회원이야?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학폭 피해 변호사는 맞는 거죠? 그건 맞아요. 네,
그 전문 변호사는 많고. 그리고 이제 SNS라든가 저기 소셜 미디어에 쓴 글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취임 연설문을 쓴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동아일보 보도를 막 공유하면서 또 막 극찬을 합니다. 취임 연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약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약해. 이분 글 볼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UPI 뉴스라든가 오마이뉴스가 제기하는 그런 대목은 학폭 피해 어떤 그런 법조인 변호사의 이력이라기보다는 팬클럽 중에서 그나마 조금 좀 이력이 괜찮은 사람, 같은 네. 법조인 출신 그렇죠. 변호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인재 영입이 맞냐 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폭 피해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은 학폭 가해를 한 학생들의 부모, 그 아버지를 2명이나 장관급으로 안 쳤거나 안 치려고 했던 그렇죠.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상이 되는데 그걸 왜 영입 1호로 했을까? 이거는 약간 좀 홍보 전략의 착오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부터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보도자료는 그렇게 돌렸는데 예. 이면을 보니까 팬클럽 그게 더 많이 작동한 게 아니냐. 속으로는 이런 어떤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거 왜 팬클럽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을 학폭 피해 변호사 이것 때문에 소개했다 이렇게 하면은 취임사는 뭐 어떻게 호평을 했어요? 왜 좋다는 거예요? 취임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하고 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준석이 훨씬 낫다, 훨씬 잘 썼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청산한 하나의 이야기 36년 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야기만 고장난 추구음기처럼 반복하며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특권 계급화하려는 자들을 청산하자는 증명서 조작은 관례라는 내로남불의 86세대를 청산하자는 시대 정신이 모두 담겨있는 취임사였다. 특활비 영수증도 관례 아니니? 증명서 조작은 뭐 관례인지 일탈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활비 영수증은 확실히 관례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요, 솔직히 저도 86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야기만 고장남 추궁기처럼 반복하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86세대뿐만 아니고 전두환 시절 때 독재에 저항한 일반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 굉장히 좀 극우적인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산한 하나의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왜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화 유공자법과 특권 계급화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면 그 정도의 논리 단계는 가져야죠. 민주화 유공자법이 바로 특권 계층화가 되는 거면 그러면 가령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굉장히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각종 법들 그리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그런 수많은 손해와 관련된 그래서 그거를 배상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특혜입니까? 이 논리면 그것도 특혜라는 그건 그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대로 그리고 산업화에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력 그리고 그 기업인들의 노력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어떤 산업화의 성공을 이룬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그냥 민주화 유공자법이 바로 특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분 자체가 논리적으로 지금 3단 논법이 아니고 팍팍팍 뛰어버렸어요. 건너뛰기 논법이에요. 이건 특권 계급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의 모든 피해 당사국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모든 피해 당사국들은 다 그 피해자들한테 뭔가를 주면은 특권 계급입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 했던 분들 3세까지 가난하다. 친일했던 사람들은 3대가 부자다.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들한테 또는 민주화 유공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냥 바로 돌아가셔서 또는 그 아들 딸이 눈앞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해당해서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수십 년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게 특권 계급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사람들 40년 5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광주에 살았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죠. 호남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걸 조금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군요.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특권 계급입니까?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이 자식. 그래서 예. 정리를 하면 예. 학포 어떤 전문 변호사 이런 측면보다는 음. 이런 SNS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호평하고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게 혹시라도 영입의 어떤 그런 요인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서 자식이라고 한마디 툭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꼴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재 영입 1호라는 건 국민의힘 답네요. 잘하셨습니다. 브라보! 역시 국민의힘. 와. 예. 참. 네. 제대로 짚어드렸죠. 예, 저런 생각이 극우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또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상식적인 척, 합리적인 척 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알릴 거는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셨던 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최경영 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